조선의 제19대 왕 숙종과 프랑스의 국왕 루이 14세. 이들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요. 숙종은 46년, 루이 14세는 무려 7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던 대표적인 왕들이죠. 네, 그런데 이들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숙종은 이 병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통에 시달렸고요. 또 루이 14세는 말년에 휠체어 신세까지 졌다고 합니다. 이게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잘 먹어서 걸린다는 황제의 병이라 불렸던 이 통풍, 요즘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대중의 병이 됐는데요.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통풍, 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주치의 류마티스 내과 이상진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통풍 환자.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젊은 환자도 부쩍 늘고 있는데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통풍. 이상진 교수와 함께 제대로 알아보자. 면역 체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류마티스 내과의 자가 면역 질환들.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통풍까지 류마티스 내과의 병은 내버려 둘수록 아프다. 통증이 강한 병은 사실 통풍이고요. 통풍은 너무 통증이 심해서 상당 부류의 사람들이 응급실로 내원하고요. 근데 이제 통풍은 저희 쪽에서는 급성 질환이고 치료가 잘 되는 병이고 사실 류마티스 쪽에는 간단한 병이에요. 왜냐하면 통풍 진단을 하고 소염제나 콜키신이나 스테로이드 아무거나 며칠만 쓰면 확 가라앉아서 환자는 좋아지거든요. 통증은 가장 심하지만 통풍이 증상이 빨리 완화되고 치료 효과가 뛰어나죠.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책에도 등장하고 영국의 아서왕과 프랑스의 루이 14세, 중력을 발견한 뉴턴 등 세계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이들도 통풍의 고통에는 혀를 내둘렀다. 통풍이 주로 생기는 부위는 첫 번째 발가락 가장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 발목, 무릎 이 정도로 이제 통풍은 오는 순서고 상당수의 환자는 첫 번째 발가락에 생깁니다. 통풍으로 인한 통증은 제가 이제 외래 다니면서 여성 환자분하고도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녀까지 낳았는데 자기 말로는 산통보다도 이 통풍에 의한 통증이 더 강하다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저는 통풍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강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환자들이 이제 응급실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 통증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통풍 환자를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재발률. 급성기를 지나 약을 먹으며 서서히 그때의 통증이 잊힐 때쯤 방심한 틈을 타 재발성 통풍 발작이 찾아온다. 통풍성 관절염은 결국에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요산 결정체에 대해서 어떤 환경이 변하면서 면역 세포가 그걸 잡아먹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염증 물질들을 뿌리는 건데요. 이런 통풍성 관절염이 재발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우리가 듀얼 에너지 CT라고 하는데 통풍 CT라고 하는데 이걸 찍어보면 초록빛 크리스탈이 보입니다. 이 뼈에 이 초록빛 크리스탈이 바로 통풍 결절입니다. 통풍 결정체, 요산 결정체를 다 녹여줘야 재발을 안 해요. 그래서 통풍이 자주 재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통풍 CT를 보면 이렇게 요산 결정체들이 발가락과 발목들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요산 억제제, 요산을 낮추는 약을 고혈압 약처럼 이렇게 오래 쓰면서 이 요산을 낮춰줘야 향후 재발을 거의 안 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통증과 씨름하는 환자들. 환자들과 고통을 나누고 함께하다 보니 그 세월이 어느새 15년을 넘었다.
제가 이제 전공 선택할 때 류마티스 내과가 좀 틈새 시장이고 블루오션으로 좀 개척해 볼 만한 분야라고 생각을 했던 점이 있고요. 또 다른 한 부분은 류마티스 내과 질환이 다른 질환하고 다르게 퍼즐을 맞추듯이 환자한테 나타나는 증상과 또 검사에서 나타나는 자가 면역 항체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이제 맞춰야 되는 그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맞춰 나가는 것이 되게 저한테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분야로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동행하게 될 환자들. 그들을 위해 이상진 교수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요즘 이제 장내세균이 좀 많이 핫한 분야인데 특히 저희 자가 면역 질환에서 장내세균은 많이 연구가 밝혀지고 있고 연구되어져야 될 부분이라서요. 저도 장내세균이 어떻게 자가 면역 질환에 영향을 끼치는지 거기에 대해 현재 연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연구할 계획입니다. 통풍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가족들이나 지인들 중에 통풍을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 더 주의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혈액의 요산 수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산 수치는 통풍의 원인이 되죠. 또한 여름철에 시원한 맥주나 과당이 많이 든 음료를 먹게 되는데 이들 또한 혈액의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산 수치로 인해서 통풍이 잘 발생합니다. 특히 맥주의 효모는 요산의 전구 물질이 들어있고 청량 음료에는 과당이 있는데 이런 과당은 우리 몸에서 요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더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름에 더워서 또 고생이지만 통풍에도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그래야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플 통자에 바람 풍자를 써서 말 그대로 바람만 쐬도 아프다는 통풍입니다. 어떻게 생기는 병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통풍성 관절염은 우리가 먹는 단백질에 포함된 퓨린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되어 요산이라는 찌꺼기로 대사되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요산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이 증가된 요산이 관절에 침착되면서 요산 결정체가 형성됩니다. 이런 요산 결정체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반응하여 생기는 염증이 바로 통풍성 관절염입니다. 환자분 대표적인 환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왼쪽 사진은 첫 번째 발가락에 염증이 생기고 붓고 아파서 병원에 내원하신 분으로 왼쪽 발에 비해 오른쪽 첫 번째 발가락이 굉장히 부어 있고 네. 붉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분을 통풍 CT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통풍 결절이 침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분은 요산 결정체가 첫 번째 발가락에 침착되어 있고 환자의 어떤 상태가 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통풍으로 나타납니다. 네. 조금 전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엄지발가락에 통풍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지발가락 외에 다른 곳에 통풍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예, 통풍 환자들은 주로 엄지발가락에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으로 발목이나 무릎 많이 발생합니다. 이 세 군데가 특히 많이 발생하고 그 외에 손도 팔꿈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 부분은 아마도 우리가 많이 걸어 다니고 자극을 주면서 그 집합된 요산 결정체에 대해 쉽게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통풍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그리고 통풍이 주로 남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잖아요. 네. 왜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자주 나타나는 걸까요? 예, 통풍은 40대 남자 환자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이 요산 배설을 억제하게 되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 요산 배설 능력이 조금씩 떨어짐으로 인해서 40대 이후의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고요.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요산 배설을 잘 촉진시키기 때문에 폐경 전 여성에서는 통풍성 관절염이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폐경 이후 여성에게서 통풍성 관절염이 잘 발생할 수 있고 또 요즘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젊은 나이에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자, 통풍을 한의학에서는 백호 역절풍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에게 물린 듯 아픈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 네. 자, 요로결석, 출산통과 함께 3대 통증의 제왕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별칭을 얻게 됐을까요? 네. 통풍성 관절염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통풍성 관절염의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측정도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환자가 응급실로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1700년 후반에 제임스 켈리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통풍을 묘사하기를 악마가 발가락을 물고 있는 정도의 통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외래에서 여성 환자분이 온 적이 있는데 출산을 경험한 분입니다. 그분은 통증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기에는 산통보다도 더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네. 정말 사진만 봐도 지금 발이 아픈 마음이 듭니다. 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도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이 통풍하고 이런 관절염들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만성 경과를 겪는 질환이고요. 통풍성 관절염은 급성 질환입니다. 주로 통풍성 관절염은 한 번 급격히 발생하였다가 2주 내에 보통 해소되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은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결과를 겪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에 대한 우리 몸의 자가 면역 반응으로 지속적인 염증이 생기는 게 특징이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에 대해 퇴행성 변화,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풍성 관절염은 급성이긴 한데 우리 몸에 있는 요산에 대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풍성 관절염의 병태 생리를 설명한 겁니다. 보시면 우리 몸의 관절 부위에 요산 결정체가 침착되어 있고요. 이 요산 결정체가 침착되어 있어도 통풍성 관절염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환자의 상태가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서 대식세포가 이 요산 결정체를 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요산 결정체를 먹은 이후에 염증 반응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요산 결정체는 죽지 않고 대식세포 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 대식세포는 무수한 염증 물질들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관절에는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환자는 굉장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네, 통풍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데요. 결국에는 요산 지수가 높아져서 통풍이 발생하는 건데 이게 식습관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질환이나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통풍의 원인은 만성 고혈증증이 원인입니다. 만성 고혈증증의 원인을 보시면요. 우리 몸에서 이렇게 많이 생성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네. 또 배설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성되는 부분을 얘기하면 식이에서 맥주나 과당 음료, 해산물, 고기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배설되는 부분에서는 콩팥에서 배설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콩팥에서 잘 배설되지 않은 원인 중에는 결핵약이나 아스피린이나 이뇨제, 사이클로스포린, 타크로리무스 같은 약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과 배설에 공통으로 끼치는 요인은 기저에 비만이나 과체중, 고중성 지방혈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통풍 관절염의 경과를 보면요,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증상이 없는 상태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증상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첫 번째 상태는 증상이 없는 상태로 혈액에만 요산이 높은 고요산 혈증 상태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요산 혈증이 관절에 침착되어서 통풍 결정체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앞서 보여드렸던 통풍 CT에서도 볼 수 있고요. 평광현미경이나 초음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단계에 들었으면 통풍 결정체가 있으면서 환자분은 지속적으로 통풍 관절염이 나타나게 되고 병원에 내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이 관절에 침착된 통풍 결정체가 관절을 파괴하여 엑스레이에서도 변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고요산 혈증이 되면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네. 통풍성 관절염의 경과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몸짱 연예인 중에 김종국 씨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절대 그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 분인데 만성 통풍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 아주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는 분인데 왜 통풍에 걸리게 된 걸까요? 예,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요. 꼭 운동이 원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헬스 관련 운동을 하면서 시기에 굉장한 변화가 있었을 거고 요산을 많이 생성할 수 있는 단백질 등을 많이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기저에 다른 분에 비해서 요산을 배설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져 있어서 요산이 지속적으로 침착이 되고 그 이후에 염증 반응이 나타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통풍에는 맥주가 좋지 않다라는 말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소주는 괜찮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통풍에 안 걸린다 이런 분도 계신데 네. 이게 어떻게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네. 맥주나 소주는 둘 다 알코올 성분으로 이들은 요산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특히 맥주에 들어있는 효모는 퓨린이라는 전구물질에 의해서 요산을 더욱 만들게 되는데요. 맥주 섭취가 요산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맥주를 많이 마셔도 통풍성 관절염이 오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균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또다시 많이 배설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래도 배설하는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잘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요즘 또 치맥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데 네. 치맥이 또 통풍에는 적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참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식 얘기하니까 또 음식이 궁금해지는데요. 통풍에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PPT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통풍 위험과 시기에 대한 그림입니다. 화살표가 위로 된 것은 통풍 및 고요산 혈증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화살표가 아래로 된 것은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체중 감량이나 매일 운동, 식물성 기름 같은 것은 고요산 혈증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요.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과일이나 특히 또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청량 음료, 콜라, 그리고 효모가 들어있는 알코올이 들어있는 맥주 등은 요산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생선과 닭고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도 요산의 전구물질인 퓨린이 있어서 요산을 올리게 되고요. 비타민 C나 커피, 저지방 우유 같은 경우는 요산을 낮춰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자, 통풍의 유병률이 1%가 넘는 그 흔한 질환이라고 하는데 네. 겉보기에는 부어오른 관절의 염증 모양이 비슷해서 정밀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이 질환으로도 오인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통풍성 관절염과 감염성 관절염을 오인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종합병원에서도 그렇고요. 개인 병원에서도 그렇고요. 우선은 통풍성 관절염과 감염성 관절염을 오인하지 않고 잘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풍성 관절염과 감염성 관절염은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통풍성 관절염은 소염제 등으로 치료하지만 감염성 관절염은 항생제나 관절경 시술을 때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오인하지 않기 위해서 감별 진단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유병률과 감염 소스, 관절 침범 양상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네.
유병률에서 보면요. 감염성 관절염은 10만 명당 10명꼴로 발생하는 병입니다. 그렇게 많은 병이 아니죠. 그렇지만 통풍성 관절염은요.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1%, 즉 100명당 1명 정도가 발생하는 병입니다. 특히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서는 100명당 5명 가까이도 발생할 수 있는 흔한 병입니다. 네. 즉 10만 명당 10명, 100명당 1명, 거의 100배 가량의 유병률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통풍성 관절염 환자 100명을 보면 감염성 관절염 환자 1명을 볼 정도라고 볼 수 있죠. 네. 감염성 관절염은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위험 인자라고 하면 혈액에서 균이, 세균 같은 균이 떠다니면서 관절 안으로 간다든지 또는 관절 주위의 조직이 감염이 되어 있어서 그쪽 균이 관절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그 외에 또 골수염이 있어서 뼈에 있는 균이 관절 안으로 간다든지 또는 외상을 입어서 상처가 나서 그 상처를 통해서 균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침이나 주사 바늘이 소독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절 안으로 들어가서 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염성 관절염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런 위험 요인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요인들이 있었는지 오염된 상황에서 주사침이나 이런 시술 등이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통풍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런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고요산 혈증이나 대사증후군, 그리고 앞서 말했던 인뇨제나 아스피린, 또 결핵약 등 사용이 있을 수 있고요. 알코올도 사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환경이 변하여서 요산 결정체에 대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입원 중에 수술하거나 금식하면서 생기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침범 양상에서도요, 이 두 가지 병은 많이 다릅니다. 감염성 관절염은 거의 한 군데에서 발생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한 군데에 오염된 상황에서 시술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쪽에 있던 피부에 있는 균이 들어가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 군데 관절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하지만 통풍성 관절염은 특정 부위, 주로 첫 번째 발가락, 그 다음 발목 또는 무릎 또는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여러 관절들이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통풍성 관절염과 감염성 관절염에 대해서 감별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관절 사이에서 윤활제 역할을 하는 관절액. 그런데 어떤 질병 탓에 관절액이 과다 분비되고 고이기까지 하면 흔히 무릎에 물이 찼다라고 표현한다. 통풍성 관절염이 이제 악화돼서 오면 사람들은 발목이나 첫 번째 발가락이나 무릎 같은데 붓고 빨갛게 변하면서 염증성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물이라는 거는 이제 관절 안에 물이 찼다는 거는 염증 반응이 나타나서 염증 물질들이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물이 아니라 염증 반응에 나타난 거고요. 이제 우리가 통풍성 관절염 진단하기 위해서 그 염증에 의해서 나타난 그 관절액을 직접 주사기로 이렇게 뽑아서 그 주사기를 슬라이드에 이제 놓고 편광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편광현미경으로 봐서 이제 대식세포라는 면역세포가 그 통풍성 결절을 먹었거나 또는 가성 통풍성 결절을 먹은 거를 이제 편광현미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진단이 되는 거죠. 이게 통풍이다, 가성 통풍이다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편광현미경 검사는 가장 표준적인 통풍의 진단법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진이 어렵기 때문에 더 정밀한 영상 검사가 필요하다. 그 통풍성 관절염 치료는요, 관절이 1개나 2개 정도
큰 관절들이 이렇게 해서 나타나면 그 안에다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하면 말끔히 낫고요. 근데 관절이 한두 개가 아니라 작은 관절을 포함해서 한 3, 4개 이렇게 많이 나타나면 그걸 다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먹는 약으로 하는데, 그 먹는 약 치료 중에는 콜키신, 소염제, 스테로이드 이렇게 3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 3종류의 약을 쓸 수가 있고 효과는 비슷한데, 근데 이제 너무 심하게 나타나거나 반응이 불충분한 사람은 2가지를 혼용해서 쓰고요. 그리고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콜키신이나 소염제를 잘 못 쓰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전신 스테로이드로 먹는 약을 씁니다. 가시밭길을 지나 응급실로 실려온 태범 씨.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무릎도 아팠고 못 걷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일어서지를 못했으니까 뭐 혼자서 걷다가 이러다가 내가 애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오게 됐죠. 태범 씨 무릎을 아프게 한 원인은 다름 아닌 가성 통풍. 통풍과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증상이나 치료법이 비슷해 붙여진 이름이다. 관절을 만져서 아프거나 부어 있거나 뻘겋게 변하거나 이런 것들은 염증 반응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거고요. 그래서 환자분은 왼쪽 무릎, 왼쪽 2번째, 왼쪽 5번째 손가락 관절에 염증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 염증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어떤 병인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본 후에 무릎에 염증 물질이 많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관절 천자를 시행한 거죠. 그리고 관절 천자를 시행 후에 거기에서 가성 통풍에서 보이는 결절, 쪽 직사각형 모양의 결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성 통풍으로 진단하는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통풍과 달리 가성 통풍은 그 원인인 칼슘 결정을 직접 제거할 수 없다. 그래서 만성화되기 전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 구경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그러고 싶어요. 산으로도 다니고 그러고 싶습니다. 관절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기석 씨. 감염성 관절염이 의심돼 치료를 했지만 차도가 없었다. 갑자기 아이고 뭐 다리가 뭐 니하이 뭐 지리하이 이래 아팠어. 치료받은 이제 다 나았죠. 지금은 이제 좀 안 아프죠. 류마티스 내과로 의료된 후 받은 그의 진단명 역시 가성 통풍. 가장 큰 원인은 단연 노화다. 처음에는 왼쪽 무릎이 아팠지만 이후로 관절경 검사를 하고 다른 관절, 왼쪽 발목, 또 왼쪽 손가락까지 아파진 상태로 가성 통풍이 여러 군데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콜키신이라는 약을 쓰고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왼쪽 무릎은 염증이 남아 있어서 왼쪽 무릎에는 관절 치료를, 관절액 주사를 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서 낫게 하려고 예정입니다. 이렇게 관절경 검사를 보면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결정이거든요. 또는 이제 엑스레이에서 보면 무릎뼈가 위에 아래 이렇게 2개 있는데 이 사이에 하얗게 이렇게 침착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콘드로칼시노시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퇴행성 관절이 오래되면서 이게 침착되는데, 이것도 이제 똑같이 환자분 컨디션이 변하면 저 콘드로칼시노시스라는 석회화 물질을 우리 몸의 염증세포가 잡아먹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긴 여정이 될 치료 과정.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통풍은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 조금은 힘들더라도 담당 의사의 판단을 따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재발한 사람들은 잘 먹어야 돼요. 요산 억제제. 그리고 두 번째는 식이 중에서 요산을 좀 높일 수 있는 맥주, 술, 또 물고기, 고기류 이런 것들 양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영향에 끼치는 거는 약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요. 요산 억제제를 지속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맞게 잘 복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통풍에 걸린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밤에 통증이 더 심해져서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왜 밤에 더 통증이 심해지는지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 요산 결정체를 형성하는 데는 체온도 중요합니다. 낮에 비해서 밤에 체온이 조금 더 떨어지게 되고 이런 떨어진 체온의 환경 하에서 요산 결정체가 잘 생성이 되고 이런 잘 생성된 요산 결정체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통풍성 관절염이 밤에 더욱 잘 발생하게 됩니다. 네, 통풍으로 인한 통증이 시작된다면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우선인데 병원을 갈 때까지 통증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싶은데 네. 응급처치 방법은 있을까요? 네, 통풍성 관절염 통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심한 통증입니다. 우선은 냉찜질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이런 찜질 등으로는 반응이 약합니다. 기본적으로 염증성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치료제를 쓸 수 있는데요. 소염제입니다. 감기 증상이 있을 때도 우리가 감기약에 소염제가 포함되어 있죠. 네. 이런 소염제는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통풍성 관절염 치료약으로 쓰이고요. 이 소염제를 하루만 먹어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통증이 50% 이상 경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염제를 가지고 있다가 먹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서 복용해야 합니다. 네. 네. 자, 요산 수치가 높아서 병원을 찾거나 아니면 극심한 통증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이 많은데요. 또 어떤 환자분들은 입원 중에 갑자기 통풍이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사례를 통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예, 통풍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외래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원한 환자들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우선 사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56세 남자가 심근경색에 대해서 심혈관 스텐트 삽입술을 하였고 이후 이틀이 지난 후 왼쪽 발가락 부종이 있고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고 요산 수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발가락에 부어 있는데요. 네.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항상 감염성 질환이 아닌가 오인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관절이 부어 있고 아프면 통풍성 관절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 발가락을 관절 천자하여서 그 물질에 대해서 평광현미경을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요산 결정체인데요. 이러면 통풍성 관절염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례는 입원한 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입원하여서 폐렴이나 수술 이후에도 잘 생기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산 결정체가 있는 사람이 어떤 우리 몸의 환경이 변하게 되면서 기존에는 요산 결정체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 환경이 변하면서 면역 세포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서 관절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원한 환자의 사례 소개고요. 두 번째는 외래에서 이제 보는 환자입니다. 외래 환자, 신장 기능이 나쁜 65세 남자 환자가 손에 다발 관절통이 있고 동네에서 소염제를 먹으면 회복된다고 합니다. 통풍성 관절염은 소염제에 잘 반응하기 때문에 소염제를 먹으면 그 통증이 사그라드는 것이 특징적이기도 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 이렇게 관절 부위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좀 보이는데요. 네. 저거는 바로 통풍 결절입니다. 네. 통풍 결절이 저렇게 쌓여 있고 통풍 CT를 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통풍 결절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통풍 결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조그만 환경이 변화도 쉽게 통풍성 관절염이 오기 때문에 요산 강화제를 써서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앞서 통풍을 감염성 관절염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통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진단되는지 알려주시죠. 통풍성 관절염의 진단 과정을 보면요. 첫 번째, 병력 청취를 잘 해야 됩니다. 관절이 어느 부위가 아프고 어떻게 아픈지 또는 보고 나서 이전에 보여줬던 통풍 결절 침착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절 천자를 해서 평광 현미경으로 요산 결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로는 요산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CT와 초음파가 잘 발달되어서요. 우리 몸에 있는 통풍 결정체를 통풍 CT로 볼 수가 있고 또 심한 사람은 엑스레이로 통풍 결절과 뼈 변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병력 청취라고 말을 했는데요. 침범된 관절이 특징적입니다. 주로 첫 번째 발가락, 그리고 발목, 발등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증상도 특징적입니다. 관절 주위가 뻘겋게 붓고 아픕니다. 그리고 견디기 힘든 압박감이 있고 만지기만 해도 통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자는 걷기가 힘들어서 내원할 때는 쩔뚝쩔뚝 대면서 병원에 내원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24시간 내에 굉장한 통증을 유발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 거의 말끔히 해소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24시간 내에 발생했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풍 결절이라고 했는데요. 환자들을 자세히 보면요. 요게 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네. 팔꿈치,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손, 이렇게 하얗게 통풍 결절이 침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요산 결정체가 굉장히 많이 침착이 되어서 통풍 결절로 우리 외견상으로도 하얗게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네. 그다음 관절 천자는요. 이게 표준 진단입니다. 관절염이 생긴 부위에 대해서 첫 번째 발가락이든 발목이든 무릎이든 직접 의사가 주사기로 관절액을 뽑습니다. 그리고 관절액을 뽑아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통풍 결정체, 요산 결정체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평광의 방향에 따라 파란색으로 보이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가 이것을 잡아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통풍성 관절염을 100% 진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산 결정체가 있어도 25%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뽑는 주사기 또는 현미경을 보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고요. 네. 때로는 관절 외에 발등이나 이런 곳에 있으면 주사기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통풍 결정체 양이 어느 정도인지 표준화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통풍 CT를 보면요. 요산 결정체가 어느 만큼 있는지 그 사람한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통풍 CT를 보면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다 통풍 결절이 침착된 부위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물론 1mm, 1제곱미터, 1세제곱미터보다는 커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초음파로도 이렇게 위에 하얗게 통풍 결절이 쌓인 부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보면요. 이 통풍 결절이 관절에 오래 침착이 되어 있으면요. 이렇게 뼈가 녹습니다. 네. 뼈가 녹아서 구멍이 뚫리는 변형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관절 주위에 이렇게 하얗게 통풍 결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뼈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녹은 부분이 있죠. 네. 통풍의 진단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통풍으로 뼈에 변형이 생긴다. 이러면 원상 복구가 가능한가요? 통풍에서 아까 전에 엑스레이에 보여드렸는데요. 오래되면 뼈가 녹습니다. 그리고 변형이 생기는데요. 그 원인은 요산 결정체입니다.
환자에서 요산 강화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면요, 그 주위에 있는 통풍 결절이 조금씩 녹아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없어지게 되고요. 네. 나중에는 우리 몸에서 그 침착된 녹은 뼈에 대해서 저설히 복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산 강화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게 되면 녹은 뼈도 우리 몸에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변형이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걸 봐서는 건강 관리를 아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통풍으로 병원에 실려오는 분들 중에는 초진이 아닌 분이 계시다 그래요. 네. 통증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뭐 괜찮겠지 하고 치료를 중단해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는데 네. 급성기 통풍을 제대로 치료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만성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네. 심각한 합병증으로 유발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우리가 통풍이 보통 초발하게 되면 급성기 치료를 하고 끝냅니다. 보통 급성기 치료는 2주에서 4주 치료하면 되는데요. 근데 재발을 하거나 통풍 결절이 있거나 요산 결석, 통풍으로 인해서 결석이 생기는 사람들은 요산 강화제를 지속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우선 합병증에 대해서 PPT를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706명의 통풍성 관절염 환자를 경과 관찰해왔습니다. 특징적으로 보면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일반인에 비해서 3,7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3배에서 7배가 많고요. 또한 요 밑에 보면 콩팥 질환도 4배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통풍성 관절염 환자는 이런 심혈관 질환과 콩팥 질환이 일반인에 비해서 높은 것이 특징적이고요. 네. 또 고요산혈증과 통풍 결절이 있는 사람이 일반인에 비해서 사망률이 1.2배에서 2배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통풍이 재발하고 통풍 결절이 있는 사람들, 또 고요산 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요산 강화제를 써서 요산을 낮추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진료받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할 텐데 이 통풍의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통풍성 관절염은요, 3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급성기 치료, 두 번째 요산 강화제 치료, 세 번째 예방적 치료. 통풍성 관절염이 재발하는데 요산 강화제를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급성기 치료만 하고 끝내서 계속 재발하고 합병증이 향후에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성기 치료는 효과가 되게 좋기 때문에 환자들은 통증만 사라지면 이게 모든 것이 치유되는 줄 알고 급성기 치료를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3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급성기 치료인데요. 이 급성기 치료라는 것은 통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병원에 왔을 때 얘기입니다. 주로 2주에서 4주 정도 치료하게 되는데요. 심하면 병합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보통은 단일 치료인데요. 3가지입니다. 소염제, 콜키신, 전신 스테로이드입니다. 이 단일 치료를 하고 나서도 치료 경과에서 하루가 지났는데 통증이 50% 이하로 경감하지 않으면 병합 치료 등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 너무 심한 환자들, 여러 관절을 침범한 환자들은 처음부터 병합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급성기 치료는 2주에서 보통 4주를 치료하게 되고요.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 통증이 급속도로 가라앉기 때문에 때로는 장기 치료를 하지 않고 급성기 치료만 끝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장기 치료로 우리가 이제 통풍성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요산을 낮추는 치료인데요. 요산 강화제 치료입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요산 강화제를 써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요. 처음 통풍이 발생한 사람은, 첫 번만 온 사람은 요산 강화제를 안 써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번 통풍이 오고 더 안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풍이 1년에 2회 이상 오는 사람들은 그 간격이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온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분들은 요산 강화제를 써서
요산을 낮추어서 통풍 재발을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통풍 결절이 있는 사람들, 이전에 사진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이 사람들은 통풍 결절이 귀나 발가락이나 발목 이런 데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통풍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산 강화제를 써서 통풍 결절을 천천히 다 녹여야 됩니다. 또 신장이나 요로에 결석이 생기는데 요산이 높아서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요산 강화제를 절대적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밑에는 고려 대상자인데요. 첫 번째 발병해도 40세 이하거나 요산 혈증이 굉장히 높거나 기저에 심장 질환이나 만성 콩팥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발병을 하더라도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산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지속되면 심장이나 뇌졸중 또는 만성 콩팥병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발병하더라도 기저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요산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통풍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혈액에 요산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치료 대상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연구가 점점 많이 쌓이고 있는데요. 높은 요산 혈증이 향후에 콩팥이나 심내혈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향후에 치료의 대상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요산 강화제 치료였다면 마지막은 예방적 치료입니다. 이 요산 강화제, 억제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요산을 낮추면서 그 사이에 통풍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산 강화제를 투여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치료 용량의 절반 용량인 콜키신이나 소염제 또는 저용량 스테로이드를 보통 6개월 가까이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기만 했지 정확히 뭐 어떤 건지는 제대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병인 거 정도만 알고 있어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생기는 병인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통풍은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어깨에도 갔다가 다리에도 갔다가 그리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아픈 게 통풍 아닙니까? 물에 닿거나 작은 바람에도 살이 찢어지고 약간 칼로 베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걸으시지도 못하고 지팡이를 꼭 짚고 의지하시면서 걸으시더라고요. 통풍이라는 것은 앞불통에 바람풍이라고 알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도 막 그 정도로 바람이 불어도 아플 정도로 너무 아프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할 때는 신발을 못 신을 정도고 한약방이고 한의원이고 각 그 의원의 내과에 다 다져봐도 맞는 데가 없더라고. 네, 중장년층에서는 이 통풍의 고통을 체감하고 있지만 젊은 층은 잘 모른다는 경우가 많네요. 그런데 20, 30대에서도 발병률이 늘고 있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괜찮겠지 하고 마음을 놓는 순간에 통증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통풍 약손 상담실을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50대 남성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요산 수치가 높게 나올 때도 있고 정상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요산 수치가 높으면 통풍에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예방 차원에서 수치를 낮추는 약물을 복용해야 하나요? 네, 실제로 병원에 내원한 분들이 요산 수치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분들께는 어떤 처방을 내려드려야 될까요? 예,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요산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상담하러 오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전에도 설명했지만 통풍성 관절염이 없는 상태에서 무증상의 고요산 혈증은 현재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현재도 이제 연구가 점점 쌓이고 있는데요. 고요산 혈증이 콩팥이나 심내혈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서 향후 이분들이 요산 강화제 치료 적응증이 될지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쌓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통풍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고요산 혈증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가 권고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를 즐겨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급성 통풍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산 수치도 정상인데다 비만과 거리가 먼 날씬한 체형인데요. 왜 통풍에 걸린 걸까요? 이분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은 없어서 건강한 네. 체질인 줄 알고 있는데 이분은 왜 통풍에 걸린 걸까요? 네, 보통은 고요산 혈증이 아니면 통풍이 잘 걸리지 않는데요. 이렇게 요산 수치가 정상이라도 가끔 통풍이 나타나는 분이 있습니다. 요산이 그때 피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타났을지라도 일상 중에 몇 번씩 요산이 올라가면서 결정체가 형성되었을 수 있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 몸에 면역 세포가 반응을 해서 통풍성 관절염이 나타났을 수는 있습니다. 네, 증세가 없더라도 요산 수치가 높으면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사연 만나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무릎 관절염 때문에 검사를 받으셨는데 가성 통풍이라고 합니다. 가성 통풍을 가짜 통풍이라고 하던데 통풍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요? 네, 이 가성 통풍이라는 병을 처음 들어봐서 어머니도 또 사연 주신 따님도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네. 일단 가짜 통풍이라니까 확실히 통풍은 아니라는 건데 네.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가성 통풍과 통풍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관절 안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이라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고요. 다른 점은 통풍은 요산 결정체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반응하는 거고요. 가성 통풍은 칼슘 인산화 결정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똑같이 반응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칼슘 인산화 결정은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에서 잘 나타나고요. 특히 무릎 부위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서 그 주위에 석회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 석회화가 칼슘 인산화 결정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칼슘 인산화 결정이 무릎에 침착되고 그리고 우리 몸의 환경이 변하게 되면서 면역세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서 통풍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치료는 통풍과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름은 뭐 가성 또 가짜라고 붙여져서 좀 안 아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또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료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급성 통풍이 생겨서 약을 복용했습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나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요산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통풍은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할까요? 자, 이게 급성기 때 치료를 받고 호전을 보여도 이게 요산 수치를 낮추는 네. 유지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질문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약도 이게 평생 먹어야 되는 겁니까? 강의에서 보여드렸듯이 요산 강화제 유지 치료를 오랫동안 공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통풍성 관절염이 1년에 2번 이상 발병했거나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통풍 결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요산 결석이나 신장 결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고혈압약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요산 강화제 치료를 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연 또 만나보겠습니다. 6개월 전쯤 요산 수치가 높게 나와서 검진 후에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좀 비만한 편이라 다이어트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부터 발이 갑자기 아파오더니 엄청 부었고 걷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아픕니다. 혹시 식사량을 줄여도 통풍이 올 수 있나요? 네, 병원에서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식사량을 많이 줄이셨다고 하는데 네. 이분 통풍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예, 이분이 좀 중요한 사례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통풍성 관절염 치료를 3가지로 나눴었죠. 급성기 치료, 요산 강화제 치료, 예방적 치료. 근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요산 강화제를 투여하고 나서 통풍성 관절염이 왔는데 환자분은 자기가 체중을 많이 빼서 그런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요산 강화제를 투여하게 되면 요산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결정체가 형성되면서 통풍성 관절염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산 강화제 유지 치료를 초기 6개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예방적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방적 치료는 급성기 치료 용량의 절반입니다. 콜키신은 2번 먹던 거를 1번, 소염제도 2번 먹던 거를 1번 정도로 예방적으로 6개월은 치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도 요산 강화제를 투여를 하면서 요산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통풍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통풍에 관한 오해와 진실, 궁금증까지 약손 상담실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여타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대구 MBC 약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시청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는 인터넷에서요, 통풍이 장내 세균과 관련이 있다, 이런 기사 헤드라인을 본 적이 있는데, 이 통풍과 장내 세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예, 통풍성 관절염 환자의 장내 세균이 일반인의 장내 세균하고 다르다는 것은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내 세균, 통풍성 관절염에 있는 장내 세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되고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되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원 환자 중에서 이렇게 통풍성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환경이 변하면서 아마도 장내 세균도 변할 테고 그런 변화가 나타나면서 통풍성 관절염이 오지 않을까라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통풍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꾸준한 유지 치료가 중요하다니까요. 통증이 조금 사라졌다고 해서 약을 끊거나 또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내에서는 통풍이 잘 돼야지만 내 몸에서는 그 생길 수 있는 통풍은 예방으로서 잘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 바람만 쐬도 아프다는 통풍의 증상과 원인, 또 치료와 예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류마티스 내과 이상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